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부터 인생의 모든 여한이 다 했다고 느끼고 있는 70살이 넘은 한 사람입니다. 요즘에는 70살도 청춘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막상 제가 70을 넘어보니 그렇지도 않더군요. 70이 넘은 나이에 남편까지 먼저 보내고 나니 외롭기만 하고 사람들의 말처럼 인생을 즐기는 여유는 그리 많지 않았어요. 특히나 저는 슬하에 아들 하나만 두고 있었던 터라 하나뿐인 아들이 결혼을 하고 나니 인생이 더 허망하게 느껴지더군요. 평소에는 귀찮게만 느껴졌던 남편의 뒤치다꺼리, 아들의 뒤치다꺼리들이 오히려 나에게 당장 필요했던 것이었구나 느낄 정도였죠. 그렇다고 늙음하게 결혼한 아들의 인생에 제가 끼어들어서 망칠 순 없었기에 며느리에게 밉보이지 않으려 무척이나 노력했어요. 며느리가 혹여 내 행동에 불쾌한 감정이라도 느낄까 싶어서 아주 조심히 움직였고 아들에 대한 일을 하려고 하기 전에는 꼭 며느리에게 이야기해서 허락을 받았을 정도였죠. 늦게 본 며느리는 그만큼 사회에서 일해본 사람이었기에 싹싹했거든요. 놓치기 싫었어요. 하지만 단 하나, 며느리가 부담스럽다고 생각된 것은 바로 며느리의 칼 같은 셈이었어요. 며느리는 작은 일에도 칼같이 계산하고 잘라내기 일쑤였죠. 아들이 결혼한 지 1년이 넘어가던 무렵이었을 거예요. 그날은 갑자기 며느리가 저를 붙잡고 차 한 잔을 마시자고 권유하더군요. 갑작스러운 권유에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저도 얼른 며느리가 마련한 자리에 앉았어요. 어머니, 여기 이 노트에 적힌 금액이 보이시나요? 이게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여기 한번 살펴보세요. 며느리는 갑자기 어디선가 노트를 가져오더니 제 앞에 펼치더군요. 노트에는 무슨 가계부를 적듯이 정리가 되어 있었죠. 아, 이건 가계부를 적은 거니? 꼼꼼하게 잘 작성했구나. 요즘 애들은 이런 식으로 가계부를 꼼꼼히 적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때까지의 지출 내역을 성실하게 작성한 노트를 보니 며느리가 대견하더군요. 하지만 그 마음도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예, 제가 가계부를 적으면서 정리한 내용들이에요. 제가 말한 부분은 가계부 전체가 아니라 여기 적힌 이 부분입니다. 어머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 동안 제가 용돈으로 드린 금액들을 정리한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어머니께 드린 용돈은 연간 대략 1,700만 원 정도 되고요. 반면에 여기에 적힌 저희 친정 부모님께 드린 용돈은 연간 600만 원 정도예요. 며느리의 말은 제 마음을 철렁하게 만들었죠. 너무 현실적이고 칼 같은 계산을 제게 들이미는 며느리가 그 순간에는 야차보다도 무섭게 느껴졌어요. 이걸로 무슨 트집이라도 잡으려고 하는 건가 조마조마했죠. 제가 용돈의 많고 적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친정 부모님은 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제가 용돈을 덜 챙겨드렸던 것이고 어머니는 따로 경제활동을 하는 부분이 없으니 그래도 넉넉하게 챙겨드린 거고요. 그냥 대략적인 금액 차이가 이 정도로 난다는 것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이에요. 어머니,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 지금 받으시는 용돈이 부족하다거나 하진 않으신 거죠? 용돈이 부족하진 않느냐 묻는 며느리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부족하지 않다고 했고요. 아휴, 어머니가 부족하지 않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그럼 매년 용돈은 이 정도 선에서 챙겨드릴게요. 혹시나 더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일부러 그이에게 달라고 하실 필요 없이 저에게 바로 이야기하면 챙겨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용돈을 챙겨준다는 며느리는 아들에게 따로 용돈을 요구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더군요. 아들을 낳으면 같이 살더라도 다른 집 사람이 된다는 친구들의 말뜻이 이건가 했습니다.
전 며느리에게 도움이 되는 시어머니는 아니었으니까요. 반대로 사돈네는 큰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내 처지가 그들과 비교되는 느낌에 큰 소리치는 며느리에게 뭐라고 하지 못했죠. 제가 이렇게 행동하니 아들도 집에선 길을 못 펴고 사는 것 같더군요. 하루는 아들이 집에 과일을 사서 왔는데 어찌나 자기 부인 눈치를 보는지 앞에서 보고 있던 제가 다 미안할 정도였어요. 그렇다고 제가 일반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정도로 모아둔 돈도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집도 자가로 살고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사돈처럼 돈을 버는 활동을 하지는 않으니 상대적으로 눈치가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도 전 용돈만 날름 챙기는 못난 시모가 되기 싫어서 아들 내외에게 뭐든 해주려고 했어요. 비싼 명품은 못 사주더라도 맛있는 반찬이며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매주 해가서 아들 집에 있는 냉장고를 풍족하게 채워주었죠. 반찬을 해가는 것도 제가 몰래 허락도 없이 집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했던 며느리 탓에 직접 냉장고에 넣어주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보통의 며느리라면 이렇게 음식을 해오는 시어머니에게 한번 대접이라도 하겠다며 나서겠지만 우리 집 며느리는 절대 한 번이라도 어머니 들어왔다 가시죠 라는 말을 내뱉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못내 섭섭했죠. 그날도 평소와 같이 아들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러 가고 있었어요. 아들 부부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기에 항상 문 앞에 둔 다음 벨을 누르고 갔었거든요. 혹시라도 안에 며느리가 있으면 얼른 냉장고에 넣으라고요. 그날도 똑같이 평소와 같이 벨을 누르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 안에서 아들의 손이 아닌 크고 검은 손 하나가 나오더니 불쑥 그걸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아들 부부가 사는 집에서 남자 손이 나오지 싶어 아파트를 내려가 아들에게 급히 전화를 했죠. 아들 많이 바쁘지? 혹시 그 통화할 시간이 있어? 예, 짧게라면 통화 가능해요. 말씀하세요. 사실은 지금 아들 집에 반찬을 놔두러 갔었거든. 그런데 집안에서 웬 남자 손이 불쑥 튀어나와서 그걸 들고 들어가더라고. 너희가 사는 집에 너 말고 다른 남자가 어디 있겠어? 안 그러냐? 그래서 혹시나 집에 누가 있나 싶어서 확인차 전화했다. 네가 모르는 사람이면 지금이라도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지. 혹시나 도둑이면 어떻게 하려고. 아들은 집에 수상한 남자가 있다는 제 말에도 흥분하지 않고 답하더군요. 아, 엄마가 와이프 친척 형님 보셨구나. 그 남자 수상한 사람 아니라 와이프 쪽 친척 형님이에요. 한 2달 전부터 우리 집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그동안 한 번도 못 보셨어요? 오며 가며 인사라도 한 번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시간 나면 이참에 한 번 만나서 식사라도 해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황당한 말이었죠. 그 남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며느리의 친척 오빠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형님이 서울에서 직장을 구했거든요. 그런데 직장에서는 당장 출근하라고 그러지 집은 당장 구하기 힘들지. 그래서 우리 집에서 잠시 있기로 했어요. 요즘에 집 구하는 게 엄청 힘들잖아요. 와이프랑 함께 평일에도 시간 내서 집을 알아보는 것 같은데 괜찮은 집이 없던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편하게 내 집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어요. 아이, 가족 좋다는 게 뭐예요? 이럴 때 서로 돕고 하는 거지 뭐. 저는 그래도 남자 형제가 며느리와 한 집에 있다는 사실이 찝찝했지만 아들이 자기를 믿으라며 큰 소리를 치기에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갑자기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아니, 네가 여기는 어쩐 일이야?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어? 이 시간에 여기 있으면 어떡해? 며느리에겐 전화는 한 거니? 갈짓자로 걸으며 집으로 들어오는 아들의 모습에 무슨 일이 생겨도 단단히 생겼구나 싶었죠.
아들은 술을 먹더라도 절대 취할 정도로 마시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술에 한껏 취해서 제 집에 찾아온 거예요. 엄마, 나 이렇게 다 클 때까지 잘 키워줬는데 정말 미안해요. 내가 다 미안해. 내가 엄마를 볼 면목이 없어 정말. 왜 일이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미안해. 술에 취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던 아들은 끝내 울음을 터뜨리며 계속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의 태도가 이상하고 그런 아들을 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만 고개를 저으며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들이 이렇게 술에 취했다면 며느리에게 제대로 연락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전화를 받은 며느리도 오열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어떡해요? 그 사람 너무 불쌍해서 어떡하면 좋아요. 그 사람 이렇게 가버리면 저는 이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죠? 저 두려워요, 어머니. 며느리가 울면서 말하는 내용은 이상했어요. 마치 우리 아들이 금방이라도 어디로 가버릴 것처럼 말을 했거든요. 얘야, 무슨 일이야? 아유, 우리 아들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왜 울기만 하고 얘기를 제대로 해주질 않아?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이야기를 해줘야 뭘 해결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냐. 우는 며느리를 다그치면서 물었죠. 며느리는 울먹거리며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머니, 그이가 지금 암이래요. 그것도 대장암 2기요. 얼마 전에 건강검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검사 결과를 직접 와서 확인을 하래서 갔더니 대장암이라는 거예요. 조직검사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나 봐요. 남편이 저보고는 밖에서 기다리라고 해서 저도 결과를 자세히는 못 들었어요. 저 이제 어떡하죠? 그이는 또 어떡하고요? 어머니, 그이 불쌍해서 어떡해요?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죠. 제가 금이야 오기야 키워온 아들이 암이라니요. 요즘 암이 국민병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막상 이렇게 아들이 암이라는 큰 병을 진단받고 돌아오니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아들이 받았다던 그 암덩이를 차라리 나에게 주고 가라고 하늘에 빌고 싶은 심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충격을 삼키기도 전에 마음을 다 잡아야만 했어요. 저보다 며느리가 더 아들의 암 소식에 큰 충격을 받은 듯 했거든요. 아들이 술에 절어서 들어온 그날 이후로 며느리의 행동은 이상했죠. 아들의 암 소식이 생각보다 큰 충격이었는지 하루 종일 침대에서 울고불고 하면서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엄마, 와이프가 충격을 많이 받았나 봐요. 요즘은 침대에서 울고불고 하면서 방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저도 병원에서 빨리 수술에 들어가자고 치료 시작해야 한다고 연락이 계속 오는데 이 사람 이렇게 놔두고 가면 제 마음 불편해서 있던 병도 더 할 것 같아요. 엄마가 좀 도와주세요. 아들은 눈물을 꾹 참으면서 말하는지 젖은 목소리로 전화가 왔고 아들의 말에 이건 큰일이다 싶어 당장 아들네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예, 나왔다. 문 좀 열어보렴. 지금 네가 이렇게 방에만 박혀 있는다고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야. 네 남편 좀 보렴. 그래도 지금 살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는데 네가 이렇게 우울하게 있기만 해서 되겠니? 며느리가 있다는 방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싫어요. 밖으로 나가면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기서 절대 나갈 수 없어요, 어머니. 저도 싫어요. 저도 싫다고요. 당신도 나가지 말고 나랑 같이 있어. 어? 난 무서워. 제발. 방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며느리는 정신이 혼란스러운지 말을 제대로 이어갈 수 없을 것 같았죠. 아들의 말을 들어보니 그날 이후로
우울 증세를 보이더니 문을 걸어 잠근 채 지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본인도 걱정되어서 들어가서 햇빛이라도 보자고 커튼을 열면 발작하면서 무섭다고 소리치기도 한다고요. 저는 며느리의 상태를 보고는 이대로 집에 아들을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일단 며느리를 친정에 보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런 제 말에 아들도 그러는 것이 좋겠다며 며느리의 짐을 꾸리는 것을 도와주었고, 그날 바로 사돈에게 전화해서 지금 어떻게 된 일인지 사정을 간단히 설명하고 며느리를 친정에 보냈어요. 전 그렇게 그날 이후로 며느리와는 생이별을 하게 되었죠. 며느리가 친정으로 간 이후에는 아들을 데리고 제 집으로 왔어요. 병든 아들을 혼자 둘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그렇게 친정으로 간 며느리도 걱정이 되어 아들의 짐을 정리한 후에 목소리라도 듣자 싶어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사돈의 귀한 딸을 그렇게 만든 책임에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고요. 며느리에게 전화하면서 사돈에게도 사과의 말을 건네야겠다고 생각했죠. 아, 여보세요? 아가, 이제 좀 괜찮아졌니? 전보다는 나아졌어? 우리가 그렇게 널 보낼 수밖에 없어서 미안하구나. 그래도 나는 이게 지금은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미안한 마음에 생각하던 말들이 순서 없이 튀어나왔고, 며느리도 이를 느꼈는지 오히려 저를 달래듯이 말하더군요. 어머님, 아니에요. 제가 너무 못난 모습을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많이 진정되었어요. 요즘에는 커튼도 열고 햇빛도 많이 보고 지내고 있어요. 아무래도 한적한 곳에서 지내다 보니 마음도 평화롭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초인종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사돈댁은 시내에서 한참이나 들어가는 시골에 있기 때문에 초인종을 따로 두지는 않았거든요. 아, 아가, 방금 그게 무슨 소리야? 초인종 소리 아니니? 아이, 너 지금 어디 있니? 밖이야? 며느리는 제가 초인종 소리를 들었다고 하니 당황하면서 말했죠. 네? 방금 무슨 소리요? 아이, 방금 네 핸드폰 너머로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내가 똑똑히 들었어. 지금 어디니? 네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데 밖에 나온 거야? 제가 초인종 소리가 뭐냐고 몰아가며 묻자 며느리는 작게 한숨을 쉬면서 말하더군요. 사실은요, 제가 지금 잠시 살던 집에 올라왔거든요. 집이 비는 동안 친척 오빠가 집에 머물기로 했는데 필요한 물건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해서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라도 알려주려고 급히 올라왔어요. 저도 금방 알려주고 내려갈 거라서 어머니는 따로 찾아오지 않으셔도 돼요. 며느리가 갑자기 친척 오빠 때문에 집에 올라왔다며 하는 말이 수상하게 들렸죠. 처음에는 모른 척 하더니 급하게 말을 바꾼 거니까요. 그런 미심쩍은 며느리의 행동에 이건 뭔가 이상하다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며느리가 집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저는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아들 내외의 집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죠. 아무래도 며느리가 하는 말에는 수상한 점이 많았거든요. 아무리 주인이 없는 집이라지만 갑자기 비어있는 집에 친척 오빠가 그대로 눌러서는 게 영 찜찜했죠. 그렇게 도착한 집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으로 들어가니 현관부터가 가관이었어요. 현관에는 정리가 안 된 신발들로 가득했죠. 그걸 보던 제 코에는 음식 썩은 내가 났고 그 음식을 따라 주방으로 가니 얼마나 버리지 않는 건지 곰팡이가 가득 피어있는 배달 음식물들이 싱크대에 잔뜩 쌓여 있더군요. 아무리 살라고 했다지만 남의 집을 이렇게 더럽게 쓰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아 며느리에게 한마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집에 들어온 김에 아들이 읽고 싶다고 했던 책이나 가져가자 싶어 서재로 들어선 순간
밖에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조용히 서재의 문을 닫고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분명 무기력 증세로 외출을 안 한 지 3개월이 넘었다고 했는데 갑자기 친정을 떠나 이렇게 집으로 온 것은 물론 외출까지 하고 온 모양이었어요. 며느리의 행보가 너무나 수상해 그대로 있던 와중에 밖에서 낄낄대며 웃는 며느리의 소리가 들렸어요. 분명 며느리는 저와 아들에게 병원에 가는 게 죽음의 문턱을 넘는 것보다 무섭다고 하면서 절대 우리와 같이 병원을 가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진단서라며 들고 온 종이에는 우울, 무기력증 등의 증세가 적힌 것과 신경 안정제를 처방받은 처방전이 있었고요. 그렇게 말한 며느리가 밖에서 웃는 소리가 들리니 이건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였어요. 제 귀에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 것은 자기 오늘 어땠어? 나 좀 멋진 남자 같았나? 남자는 바로 며느리의 친척 오빠란 놈이었죠. 친정으로 내려간 며느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기 위해서 며느리보다 더 많이 통화를 했던 놈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자 저는 조심스레 서재의 문을 열었고 그 사이로 둘의 행동을 지켜봤죠. 그런데 둘이서 낄낄대면서 안방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섬뜩한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자기, 오늘 거길 대체 어떻게 예약한 거야? 거기 예약하기 엄청 힘들다고 소문난 곳인데. 정말 능력도 좋으셔? 반면에 남편이란 놈은 그 자식은 이런 곳은 알지도 못하고 예약할 줄도 몰라. 같이 사느라 짜증나 죽는 줄 알았다니까. 참, 우리 시모한테 나 아프다고 이야기는 잘 해놓은 거지? 그 노인네가 의심은 안 해? 얼마 전에 전화 와서 초인종 소리가 들리네 마네 하면서 나 엄청 괴롭혔거든. 그 노인네 아무런 의심도 안 하던데? 그냥 네가 아프니까 따로 연락하지 말라는 소리 찰떡같이 믿더라고. 네 남편도 그렇게 멍청한 놈은 난생 처음 봤다. 어떻게 그런 호구를 잡아서 결혼할 생각을 했대? 내 자기지만 정말 대단해. 둘은 저와 아들을 비웃으며 이야기를 하더군요. 참, 자기야, 조금만 기다려봐. 내 현금 인출기 얼른 쓰고 버릴게. 내가 자기 편하게 지내라고 얼마나 조심하는 줄 알아? 내 깡통 다 채운 다음에 뻥 차버려야지. 내 남편이란 놈은 바보거든. 그 집 사람들은 하나같이 멍청해. 살면서 그렇게 돈에 둔감한 사람들은 처음 봤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한테 뜯기고도 모르고 살지. 안 그래?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나 그동안 연기하느라 너무 힘들었다니까. 며느리의 말에 저는 밑도 끝도 없는 증오라는 감정을 처음 느껴보았죠. 세상 어떤 사람이 이 둘의 행동을 보고 화가 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특히나 아들과 결혼해서 자기 집이 사업을 한다며 큰 소리를 치던 며느리의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죠. 저런 애에게 내가 금쪽 같은 자식을 주고 고개를 숙여왔나 싶은 생각에 발끝까지 체온이 내려간 기분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이게 말이 됩니까? 남편을 앞에 두고서 친척 오빠라며 속여가며 대놓고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이요. 아들은 힘들게 회사에 가서 돈을 벌고 돌아오는데 둘은 집에서 웃으면서 아들이 벌어온 피 같은 돈으로 유흥을 즐겼다니 도저히 이 둘을 용납할 수 없었죠. 그리고 이내 저는 가슴이 미어질 듯이 아팠어요. 지금은 몸도 성치 않은데 그래도 아내라고 믿으며 같이 살았던 여자가 이런 여자였다는 사실을 알면 가장 크게 상처 입을 내 자식을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더더욱 이 둘을 용서할 수 없었죠. 오늘 이 둘이 여기서 웃은 것, 우리 가족을 비웃은 일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오늘 일은 내가 그대로 눈물로 갚아주겠다고 다짐했어요. 전 안방으로 들어간 둘이 조용해지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그 집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집으로 가서
내 인생에 다시 없을 복수극 1회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죠. 날이 밝자마자 간 곳은 남편의 지인이 있는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남편은 살아생전에 여기에 있는 변호사와 거의 중마고우처럼 친했거든요. 그리고 항상 남편이 하던 말이 있었어요. 내가 죽거든, 집에 무슨 일이 생기거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만은 믿을만해. 당신에게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길 바라지만, 세상이 그렇게 쉽게 돌아가진 않겠지. 분명 살면서 어떤 작은 일이라도 생기기 마련이니까, 그러면 엄한 곳으로 가지 말고 여기 이 변호사 사무실로 와서 이 사람을 찾아. 이 사람이라면 분명 위기에 빠진 우리 가족을 구해줄 테니까. 당신 내 말 잘 기억하고 있어요? 평소에도 세 명이서 함께 식사를 하는 일이 종종 있기도 했고 남편이 신신당부했던 그 사람이니 믿을 수 있겠다 싶은 마음에 찾아왔죠. 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때까지 있던 며느리의 행보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런데 변호사는 며느리에 대해 길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사모님, 이제 더 이상 마음 아프게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보던 나쁜 사람들과 비슷한 유형인 것 같군요. 아들의 부인이라는 사람에겐 1번도 돈이요, 2번도 돈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똑같이 복수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복수를 하고 싶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상대가 가장 좋아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뺏어오는 것이 정석이니까요. 사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에게 의견을 묻는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복수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고 변호사는 이어서 말했죠. 그렇다면 지금은 참는 것이 우선이에요. 아무리 손가락질할 만큼 나쁜 사람이라도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전과 같이 행동하면서 증거를 모으세요. 며느리가 다른 사람과 결혼 생활 중에 만났다는 증거를요.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돈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도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그러면 이때까지 사용했던 금액들도 다 청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변호사의 말에 끓어오르는 증오심을 억누르며 전과 다름없이 며느리를 대했어요. 그래야지 야금야금 썼던 우리 아들의 돈까지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변호사의 조언 때문이라도요. 그리고 한 가지 꾀를 내었죠. 전 그간 쌓여있던 진료비의 영수증에 0을 몇 개씩 더 붙여보냈거든요. 사실 아들의 경제권은 며느리가 들고 있었기 때문에 며느리의 허락으로 돈을 사용해야만 했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부당한 것이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믿었던 며느리에게 뒤통수를 맞았으니 이제는 복수할 시간이라 생각했어요. 거기에 더해 아파트 담보로 대출까지 받겠다는 거짓말도 했어요. 지금 집은 아들이 며느리의 명의로 구매한 곳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이것도 이상한 일이죠. 아파트를 구매한 돈은 전부 아들의 대출과 모아둔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명의는 며느리의 앞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얼른 명의를 아들에게 이전해 두었죠. 나중에 소송으로 가더라도 유리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리고 수시로 며느리가 머무르는 집으로 찾아가 증거를 모았어요. 우선 며느리와 그 친척 오빠라는 사람이 팔짱을 끼거나 가벼운 스킨십을 하는 장면은 모조리 찍었을 정도였죠. 이렇게 대놓고 아파트를 아들의 명의로 돌려도 며느리는 어쩔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우울증으로 외출을 못하겠다고 저에게 계속 어필했으니까요. 며느리는 자기 발목에 본인이 직접 족쇄를 단 셈이죠.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얼마 전부터 며느리가 이젠 상태가 꽤 좋다면서 움직일 태세를 하더군요. 어머니, 이제 저도 많이 좋아졌어요. 가볍게 근처 외출도 다니고 있고요. 해서 말인데요. 저번에 말했던 대출은 제가 가서 해도 될까요?
그이와 저는 부부기도 하고 재산은 원래 부부의 공동 자산이잖아요. 본인의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은 물건을 본인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가증스러웠죠. 저는 분노가 일었지만 참으며 며느리를 달랬어요. 그래? 아, 네가 그렇다면 말리지는 않겠다만 괜찮겠니? 우울 증세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나아지는 병이 아니라고 들었거든. 아이, 내 주변 친구들도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다들 가볍게 우울증을 겪는 친구도 있고 말이다. 그런데 가능하겠어? 그러지 말고 내가 직접 너네 친정으로 찾아가마. 내가 가서 그 근처에서 하는 것이 너도 편하지 않겠어? 이럴 때는 몸이 조금이라도 성한 사람이 찾아가야지. 그럼 그렇게 알고 있겠다. 날짜는 너 편한 시간으로 하렴. 제가 평소보다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자 며느리도 뭐라고 하지는 못하겠는지 알겠다고 답하고 끊더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날짜를 보내줬고요. 드디어 결전의 날이 온 겁니다. 저는 며느리가 말한 날짜에 맞춰 사돈 집으로 내려갈 채비를 했어요. 가는 길에는 변호사와 저, 그리고 다른 식구 8명과 함께 했죠. 우리는 도착하자마자 사돈 어른까지 한자리로 불러 모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사돈 어른, 지금부터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야 할 겁니다. 안 그러면 이제 밖에서는 얼굴도 들고 다니지 못하실 테니까요.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한답니까? 제가 바로 그 상태거든요. 전 지금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 며느리, 너도 와라. 그리고 네 부모 앞에 무릎 꿇고 앉아. 네가 지금 네 부모님 사업, 인생 모두 싹 망친 거니까. 우리 아들과 나를 속이고도 네가 발을 뻗고 잘 살 줄 알았어? 천만의 말씀. 너도 앞으로는 네가 그 남자랑 낄낄대며 우리를 비웃던 날처럼 웃고 살 수 없을 거다. 저는 사돈과 사돈 어른을 앞에 두고 며느리를 무섭게 몰아세웠죠. 그리고 첫 번째 증거를 사돈 식구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종이가 무엇인지는 잘 아시겠죠? 당신 딸이라는 사람이 나와 아들에게 우울증 진단받았다며 보낸 종이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가짜의 영수증을 고친 흔적도 있더군요. 제가 아무리 문외한이라고 하지만 전문가의 눈을 속일 수는 없죠. 저와 함께 온 변호사님이 이 영수증을 보더니 이상하다고 하더군요. 당신들도 알고 있었나요? 당신 딸이라는 게 이렇게 사기를 치고 다닌다는 걸. 사돈댁은 영수증이 가짜라는 증거를 눈앞에 들이밀자 며느리에게 눈을 돌리더군요. 믿을 수 없다는 듯이요. 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당장 설명해. 어떻게 이런 짓을 알 수 있어? 사돈 어른의 큰 소리에 며느리도 꼼짝 않고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증거인 영수증을 바닥에 뿌렸어요. 2달 이상의 자료를 모아온 것이기에 거기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죠. 거기다 여기 보세요. 사돈들도 아실 겁니다. 우리 아들이 아파서 집과 병원으로 오가는 생활을 하는 중이라는 걸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숙박 비용으로 2인이 찍혀 있죠? 그리고 그날 이용한 마트 내역을 보면 참 이상하네요. 어떻게 남자와 여자 물품을 각각 구매했을까요? 며느리가 우리 아들과 함께 여행을 간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여기도 그렇습니다. 생활비로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어요. 배달 내역은 또 어떻고요? 왜 친척 오빠라는 사람이 혼자 보내는 곳에 항상 2인분 이상의 음식이 배달되고 있죠? 참으로 이상하지 않나요? 안 그러니 며느라가
이에 대해 설명할 것은 없니? 영수증을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제 모습에 며느리는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바닥만 쳐다보고 있더군요. 저는 영수증에 적힌 내역을 꼼꼼히 비교 설명하면서 사돈의 앞에 보여줬어요. 사돈도 사업을 오래 한 사람이라 그런지 영수증 내역서를 보고는 며느리를 쳐다보더군요. 아이, 너란 인간은 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이냐? 아이, 아픈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 아,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야? 소리를 치던 사돈은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빌더군요. 아이, 사돈, 그래도 좋게 해결합시다. 아이, 우리 애가 아직 철이 없고 못난 놈이라 그런 거예요. 얘도 성인인데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은근한 압박조로 말하는 사돈의 처세에 헛바람만 나오더군요. 저는 변호사와 눈을 마주치고는 이내 사돈에게 말했죠. 당신들 눈에는 지금 이 일이 제대로 된 일 같아 보이나 봐? 우리 아들은 암이라는 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면서 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어. 그런데 당신이 낳은 딸이란 년이 하는 행보를 보라고. 내가 친정을 하게 생겼나? 그런데 뭐? 좋게 해결하자고? 당신들도 알지. 요즘 인터넷이 얼마나 무서운지. 대기업도 매스컴 한번 타면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는지. 그런데 당신들 같은 피레미 같은 회사는 얼마나 더 큰 손해를 보게 될까? 내 당장 사업 적게 만들어줄까? 그리고 그동안 친척 오빠라는 사람과 며느리가 오붓하게 보내던 장면을 찍은 사진들을 그들 앞에 뿌렸어요. 처음에는 뭔가 싶어 하던 사돈도 그 사진을 보더니 말문이 막혔는지 그저 몸을 떨면서 가만히 있더군요. 어때요?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은 알겠나요? 제가 그래도 신사적으로 해결하려고 좋게 해결하려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안 그래요, 변호사님? 제가 변호사에게 바통을 넘기자 변호사도 자신의 차례가 왔다는 듯이 의자에 앉아서 법적인 절차를 이야기했죠. 변호사의 이야기를 듣던 사돈댁은 사색으로 변하더군요. 이내 고개를 푹 숙이며 제 손을 잡고 계속 용서를 빌었죠.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저도 돈을 밝히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지만 당신네들 잘난 딸이 그렇게 돈을 밝히니 어쩔 수 없네요. 이때까지 우리 아들이 준 돈, 그리고 우리 아들이 당신네 딸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준 돈, 우리 아들의 병원비 다 돌려주셔야겠습니다. 설마 안 된다고는 하지 않겠죠? 그렇다면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법적인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러면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군요. 제가 말을 마치자 변호사가 하더니 한마디를 덧붙였죠. 참, 사모님이 깜빡하신 말이 있는데 앞서 말한 금액과 더해서 당신들 딸이 저지른 불륜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 보상도 빼놓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금 사모님의 아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알리고 싶지도 않고요. 당신들도 아픈 사람 더 아프게 만들고 싶은 마음은 없겠죠? 변호사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변호사님 말도 맞네요. 우리가 이렇게 좋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정도면 많이 봐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피해 보상은 전부 해주셨으면 좋겠군요. 당신들이 딸을 잘못 키운 대가니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전 우리 아들을 배신한 며느리를 용서할 마음은 단 한 톨도 없으니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들이 병원에 있는 동안 며느리가 쓴 돈은 단돈 1원이라도 받을 작정으로 말이죠. 그리고 저와 함께 왔던 식구들을 안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저 말고도 여기 이 사람들과도 이야기를 좀 해보셔야 할 것 같군요. 갑작스럽게 들어온 사람들은 바로 친척 오빠라던 그 남자의 식구들이었죠. 알고 보니 그 남자도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더군요. 일이 어떻게 될지 눈앞에 선하게 보였지만 저는 모르는 척 문을 닫고 그 자리를 나왔어요. 이윽고 안에서는 무서운 비명 소리가 들리더군요. 바로 며느리의 목소리였죠. 전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든 말든 무시하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두 사람이 저지른 거짓과 불륜은 정말로 많은 피해자를 낳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지금 친정집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신세라고 하더군요. 뭐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사돈댁에 처지는 올바르다고 생각했죠. 며느리는 우리에게 했던 거짓말대로 집을 나갈 수 없는 신세가 되었고 앞으로도 전과 같이 웃으면서 지내기는 어려울 거예요. 저만큼이나 화가 잔뜩 난 그 가족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였거든요. 이제와 생각하면 아들 부부에게 아이가 없던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되네요. 우리는 다행히 아들 돈도 건강도 다치지 않고 잘 지킬 수 있었어요. 아들에게는 모든 진실을 말해줄 수 없었죠. 지금은 치료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혹시나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도 바보는 아니겠죠. 제가 간단하게 말했지만 자신도 어느 정도는 대충 느끼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인 줄은 몰랐네요. 엄마가 속이 아주 많이 상했겠소. 우리 엄마 안 그래도 외로움도 많이 타는 사람인데 옆에 있던 사람이 그렇게 뒤통수를 쳤으니 제가 미안해요, 엄마. 지금은 힘들어도 열심히 치료받아서 얼른 건강해질게요. 그래야 우리 어머니를 다시 모시지 내가. 다행히도 아들은 전보다 더 강한 의지로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다만 아들에게는 불륜에 대한 이야기는 전달하지 않았어요. 그냥 며느리가 우리에게 사기를 쳤다고만 했죠. 그래도 아들은 수긍하며 이혼 소송을 쉽게 받아들였어요.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아픔을 주고 싶겠어요? 지금의 상처는 제가 그대로 아들 대신 평생을 안고 갈 생각입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어요. 세상에 별의별 일이 많다고 하지만 제게도 이런 사건이 생길 줄은 몰랐네요. 그래도 잘 해결되었으니 된 것 아니겠나요? 저처럼 큰일을 겪는 사람들도 모두 힘내서 이겨내시길 바라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